개입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고영태 전 WK 이사와 최순실 씨가 오늘 법정에서 처음 대면했습니다. 고 씨는 최 씨가 600억 원 규모의 문화체육재단 설립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으며 청와대 비서들을 개인 비서처럼 여겼다고 거침없이 폭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를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각했다며 기업을 경영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혐의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사실상 최 씨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다는 주장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제출한 입장문에는 재판부가 요구한 세월호 7시간의 행적 등은 빠진 채 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겨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 대면 조사 전후로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여론전을 펼칠 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일부 인터넷 매체들이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해 가짜 뉴스들을 담은 신문을 호외처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모두 조작됐다거나 검찰 수사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방적 주장을 확인된 사실처럼 보도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친박단체 등은 이번에 뿌려진 신문이 전국적으로 300만 부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억 원의 제작 비용 마련과 전국적인 배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자칭 보수단체의 관제 데모를 지시하고 수십억 원의 기업 돈을 끌어다 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태블릿 PC 조작서를 퍼뜨리고 있는 미디어워치 등도 전경련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순실이 말하는 대로 장관이 임명되더라. 고영태 씨가 한 말입니다. 최순실은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뉴스룸은 이 너무나도 상반된 주장들 사이에 이를테면 진실 찾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증언이나 증거만으로도 두 주장을 똑같은 무게로 볼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첫 소식은 고영태 씨가 출석한 최순실 씨 공판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과 최순실 씨의 비리를 폭로했던 고영태 전 WK 이사와 최 씨가 오늘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작년 10월 사건이 본격화된 지 석 달 만에 첫 대면입니다. 최 씨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고 씨는 최 씨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거침없이 추가 폭로에 나섰습니다. 600억 원 규모의 재단 설립, 장관 후보 추천이 모두 최순실의 입으로부터 나왔고 청와대 비서들이 마치 최 씨 비서 같았다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고영태 전 WK 이사가 서류 봉투를 들고 법원 청사로 들어옵니다. 최순실 씨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겁니다. 몰려든 취재진 수십 명이 질문을 던졌지만 고 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 씨와 최순실 씨는 법정의 증인석과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지만 시선을 마주치진 않았습니다. 고 씨는 증인신문이 시작되자 국정개입 사건 이후 대립각을 세워왔던 최 씨에 대해 작심한 듯 폭로와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고 씨는 최 씨가 600억 원 규모의 문화체육재단 설립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 씨는 그동안 재단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선을 그어왔지만 이를 정면 반박하는 진술을 내놓은 겁니다. 또 고 씨는 최 씨가 장관 자리가 비어있는데 추천해라라고 말했고 실제로 추천대로 이뤄지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대통령 예상제작 일을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 씨는 최 씨가 청와대 비서들을 개인 비서처럼 대했다고도 증언하면서 최 씨가 박 대통령의 단순한 지인이라던 주장도 무색해졌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고영태 씨의 증언은 지금도 계속 중입니다.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연결하겠습니다. 김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정개입 사건 전반에 대해서 최 씨가 저지른 일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계속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고영태 씨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고 씨는 평소 최 씨가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 때문에 일한다고 말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또 최 씨가 대통령을 위해서 쉬는 날 없이 일한다고 말했다고도 증언을 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차 대국민 담화에서 최 씨를 두고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겼을 뿐이라면서 선을 그었는데 고 씨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예. 어느 모로 아무리 뜯어봐도 박 대통령이 주장한 것처럼 최 씨가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로 보이진 않습니다. 1차 대국민 담화 때는 박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는 최 씨가 연설문을 봐줬지만 청와대 보좌 체제가 갖춰진 이후에는 그만뒀다. 그런데 고 씨 증언은 이 부분과도 다르죠. 네, 고 씨는 WK 사무실에 최 씨의 방이 따로 있었는데 이 방에서 최 씨가 컴퓨터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WK가 지난해 1월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고 씨의 증언대로라면 박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예. 최순실 씨는 그동안의 재판에서 K스포츠 등 재단 업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이 부분 역시 고 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재단 모든 임직원들의 이력서를 최 씨가 직접 받아보고 검증을 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을 직접 면접을 본 것은 물론이고 정현시청 사무총장과 정동춘 전 이사장이 취임을 할 때 연봉도 최 씨가 직접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정경련이 자금을 끌어모은 재단을 개인인 최 씨가 좌지우지했다는 겁니다. 예, 오늘 고영태 씨의 발언은 그동안의 최 씨의 주장을 다 뒤집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그동안에 WK가 고영태 씨 회사라면서 이권 개입 의혹 등도 모두 부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고 씨는 이런 주장도 강하게 반박을 했죠. 그렇습니다. 설립 비용은 모두 최 씨가 직접 댔고 조성민 전 대표 등은 바지 사장에 불과했다면서 WK가 최 씨의 개인 회사였다고 증언을 한 건데요. 특히 최 씨가 자신을 해고했는데 WK가 자신의 회사였으면 자신이 잘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WK 사무실에 임차 보증금을 고 씨가 찾아갔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임차 보증금을 찾아간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예. 또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JTBC 최초 보도에 대해서도 고 씨가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네, JTBC는 지난해 10월 20일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한다는 고 씨의 발언을 기사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정에서 고 씨는 당시 JTBC 심수미 기자를 처음으로 만났고 연설문 수정에 관한 얘기도 본인이 먼저 꺼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김준 기자였습니다. 오늘 법정에 출석한 이성한 씨가 있습니다. 이성한 씨는 차은택 씨와 함께 최 씨의 측근이었다가 미르재단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재단을 나온 인물이죠. 이 이성한 씨는 최순실 씨가 재단 문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차은택 씨에게 떠넘기라고 말한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무슨 영화처럼 한강변에서 접촉했는데 최순실은 이성한 씨가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오늘 법정에서 공개한 녹취 파일 6개는 지난해 8월쯤 서울 잠원동 한강변에서 최 씨를 만났을 때 녹음한 내용입니다. 최 씨의 태블릿 PC와 관련된 JTBC의 특종 보도가 나오기 전으로 미르재단이 최 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설립됐다는 의혹이 막 불거져 나온 때였습니다. 이 씨는 최순실 씨나 차은택 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건 최 씨 측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또 차 씨가 자신이나 최순실 씨와 연락할 때는 차명폰을 이용하도록 했다며 차 씨의 요청으로 차명폰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미르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면서 최 씨가 그 책임을 차은택 씨에게 떠넘기라고 자신을 회유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 씨는 최 씨의 비정상적인 재단 운영 행태를 지적했는데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사무총장에서 물러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최순실 씨는 직접 나서서 증인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됐고 억울하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판을 직접 지켜봤던 신혜원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최순실 씨 재판에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과 고영태 전 WK 이사 2명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고영태 씨하고 최 씨의 만남이 첫 맞대면이라서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많이 그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아주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고영태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 중인데요. 예. 아주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이 고영태 씨는 재판정에 들어서서 이 최 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이 재판장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반면 최 씨는 고영태 씨를 뚫어지게 응시했고요. 이 때문에 이 둘의 시선이 엇갈리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또 고 씨가 증언을 하면서 이 최순실 씨가라는 언급을 하자 최 씨 측 변호인이 최순실이 아니라 최서원이다. 이 말을 바로 해달라. 이렇게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뭐 모든 언론이 하루 종일 최순실 씨라고 하는데 그럼 하루 종일 발끈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고 씨에 앞서서 오전에는 아까 보도해드린 대로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도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한 씨하고 최순실 씨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는데 그 아까 저희가 잠깐 보도해드린 것처럼 녹취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죠. 그렇습니다. 이 예. 설전이 벌어진 것은 이성한 전 사무총장의 이 신문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통상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은 검찰 측 주신문 그리고 변호인 측 반대 신문, 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 측의 재주신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 이 최 씨가 변호인의 반대 신문을 마친 상황에서 나에게도 발언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자청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의 변호사 말고도 나도 따로 할 말이 있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일단 이 최 씨의 발언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 검찰 측 재신문이 마치고 발언할 기회를 다시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 최 씨의 모습이 굉장히 주목할 만했는데요. 이 최 씨는 검찰의 재신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직접 빨간색 펜을 들고 이 메모를 하면서 질문 내용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또 이 재신문이 끝나기 전부터 이 본인의 마이크를 켜고 이 빨리 말하고 싶어서 조바심을 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발언을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발언 내용은요? 네, 최 씨는 다른 죄는 다 받는다. 그렇지만 이것은 억울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예. 이때 역시 최 씨는 또 빨간색 펜을 들고 이 변호인이 가지고 있던 신분 조서를 직접 들고 또 증거자료 목록도 들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때 이 지난해 8월 한강에서 이 오늘 재판장에서 이성한 사무총장이 녹취한 이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이 내용은 차 감독이 이 총장을 이용한 거다. 이 둘의 싸움에 내가 등이 터지고 있다. 이런 최 씨의 발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최 씨가 차은택 차 감독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라는 아주 민감한 내용이 담긴 부분인데요. 그러네요. 네, 이 최 씨는 이성한 전 사무총장에게 도대체 어떻게 녹음을 했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예. 이때 이 전 사무총장이 이 다른 녹음기를 내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답을 하자 계획적으로 녹음을 했다. 이렇게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예. 자신하고 얘기할 때 녹음을 못하도록 한다면서요? 원래? 그렇습니다. 예. 이 당시 상황을 좀 최순실 씨가 더 설명을 했는데 예. 이 당시에 녹음 파일에 대한 우려가 너무 커서 고영태 씨를 시켜서 핸드폰을 모두 압수했다고 했습니다. 아, 예. 그랬는데 어떻게 녹음을 했냐 이렇게 물어본 셈입니다. 별도의 녹음기가 주머니 속에 있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죄는 다 봤는데 이건 억울해서 이야기한다. 다른 죄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뭐 아무튼 차차 재판 과정에서 나오겠죠. 최 씨의 의도는 모든 증거가 다 자신의 함정을 빠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계획적으로 만들어졌다. 이걸 강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최 씨가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게 오늘을 포함해서 전부 3번째인데요. 예. 물론 대부분 본인이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달 25일 특검 조사에서 자백을 강요당하고 있다.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고요. 이건 뭐 특검이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난달 31일 8차 공판 때는 박헌영 K스포츠 과장을 상대로 모든 걸 내가 기획했다는 건 너무 억울하다. 말할 기회를 달라. 내가 직접 질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녹음이 계획적이다. 의도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지난번에 그 특검 조사에서 고성을 질렀을 때 이른바 이제 그 친박 단체들 향해서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오늘 다시 발언에 나선 이유는 그럼 뭘까요? 네, 이 특검 조사와 재판이 진행이 될수록 이 최 씨가 이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임이 명확해지기 때문인데요. 예. 이 공판에 출석한 증인 전원이 이 최 씨가 두 재단의 실질 운영자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예. 인사권과 업무 결정권, 직원의 급여, 심지어는 사무실 비품을 사는 것까지
최 씨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이런 증언들이 쏟아졌는데요. 예. 때문에 궁지에 몰린 최 씨가 직접 발언을 자청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요. 예. 이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 오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방청객이 최 씨 측 변호인을 향해서 왜 고영태 증인을 다그치느냐, 이 돈이 그렇게 좋으냐, 뭐 이렇게 소리를 쳐서 이 퇴정이 되는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혜원 기자였습니다. 최순실 씨가 말하는 대로 장관이 임명되고 예산이 짜여지는 걸 보고 겁이 났다. 한때 최 씨의 측근이던 이 고영태 씨가 오늘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최 씨의 인사 개입과 전횡은 이미 밝혀진 것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리고 최 씨가 그렇게 국정을 농단하고 수백억 원대를 주무를 수 있도록 한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이 핵심 참모들의 증언입니다. 자, 그런데 박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에 헌법재판소에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최순실이 평범한 가정주부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란 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개념 정리부터 다시 해야 할 판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내놓고 있는 일방적인 주장의 끝은 최순실마저 어떤 인물인지 잘 몰랐다인 셈이 되는 거죠. 이 밖에도 대통령의 입장문은 앞뒤가 맞지 않거나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박사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최순실 씨가 여러 기업을 경영하는 걸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가 과거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지만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지원하라고 한 사실이 드러난 WK와 플레이그라운드가 최 씨 회사인 줄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말대로라면 박 대통령이 왜 하필이면 알고 보니 최 씨 회사인 곳만 골라서 지원했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또 대통령의 연설문 수정도 평범한 가정주부에게 맡긴 게 됩니다. 박 대통령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혐의는 연설문 수정을 최 씨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전경련과 문화계가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호선 전 비서관에게 재단 설립 자료를 받아 안종범 전 수석에게 건넨 것과 2015년 중국 총리 방안에 맞춰 재단 설립을 독려한 것은 맞다고 했습니다. 핵심 참모에게 직접 자료를 전달하고 독려까지 했는데도 재단 설립 주체는 전경련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또 박 대통령은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에 대해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라고 발언한 건 청와대 비밀 문건이 유출됐다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인 만큼 철저한 수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언론 자유의 침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청와대는 국가기밀이 최순실 씨에게 유출된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경내 진입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박 대통령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삼성 등 재벌 기업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말씀 자료, 즉 재벌과의 독대 자리에서 발언할 내용을 미리 준비해 들어갔고 거기에는 최순실을 지원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 때문이지 박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 총수와의 독대 자리에서 대가성 지원 내용이 담긴 대통령 말씀 자료를 들고 간 건 맞지만 자료에 적힌 대로 말하진 않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를 받은 청와대 참모들은 하나같이 박 대통령이 평소 자료에 적힌 대로 발언을 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애들립, 즉 즉흥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프롬프터, 즉 자막기를 보고 읽을 정도라고 진술한 겁니다. 임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헌재에 제출한 탄핵 심판 의견서에서 삼성 등 재벌 기업 총수들과 독대 자리에서 미리 준비한 말씀 자료를 그대로 읽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씀 자료에는 기업들에 대한 특혜성 지원 내용이 담겼지만 이를 실제 말로 약속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화법을 꿰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의 진술은 이를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 5개 부처 합동 업무 보고에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뭐라 그러죠? 그거를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그 말이 왜 생각이 안? 사회적 자본이 그 높은 것이. 그런데 이날 박 대통령 말씀 자료를 작성한 이모 청와대 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그날 대통령이 말씀 자료에 없던 애드립을 하려다 한참 정적이 흘러 사람들이 당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의 경우 평소 앞을 보는 듯해도 프롬프터를 보고 있어 즉흥적으로 말하는 일은 잘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 연설문 담당으로 알려진 조인근 전 청와대 비서관도 검찰 조사에서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로 즉흥 연설을 하지 않는 게 이명박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큰 차이점이라며 조사 한두 개가 바뀔 수는 있어도 대부분 사전에 준비한 대로 읽는다고 진술한 겁니다. 청와대 참모들의 진술이 또다시 박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재벌 총수와의 독대에서 말씀 자료를 보기만 하고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 평소에 대통령 지시를 고스란히 받아 적은 사람이 바로 안종범 전 수석이죠. 특검팀은 최근에 안 전 수석의 수첩 39권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진술이 아닌 물증이 나온 셈입니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이 독대 이후에 삼성을 챙겨주라고 말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심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용 수첩 39건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내용이 꼼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 15일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세 번째 독대 내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박 대통령이 독대가 끝난 뒤 삼성에 대해 문화융성과 스포츠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는 내용을 비롯해 10여 개 사항을 안 전 수석에게 직접 구두로 당부했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지원을 직접 강하게 압박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수첩은 안 전 수석의 보좌관 김모 씨가 청와대에서 보관하다 특검에 제출했던 만큼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박 대통령은 앞서 보신 대로 헌법재판소에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냈습니다. 모든 의혹과 혐의에 대해서 소추위원단이나 재판관들의 검증 없이 또다시 일방적인 주장만 펼친 셈입니다. 그런데 조만간 다시 특정 언론을 골라서 여론전을 펴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윤서령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탄핵 소추 사유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국정을 맡기거나 인사 개입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KD코퍼레이션이나 WK를 지원해주라는 것도 최순실 씨와 관련이 있는 줄 몰랐다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정작 세월호 7시간을 밝히라는 헌재의 요구에는 지난 자료로 가름한다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졌습니다. 재판부나 소추위원회 질문 공세가 이어질 경우 대응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섭니다. 대통령의 입장문은 앞서 핵심 참모들의 진술 내용과 사실상 모두 배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헌재에 나서는 대신 박 대통령은 추가로 입장 표명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 많다면서 조만간 입장을 밝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정규재 TV와의 인터뷰 이후 여론의 비난은 거셌지만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일부 지지층을 향해 SOS를 치는 여론전을 탄핵 심판 전 마지막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예, 탄핵 심판 결론이 임박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카드는 결국 보신 것처럼 여론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서복현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박 대통령이 또다시 언론 인터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탄핵 이전부터 계속 일방적인 입장 표명이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25일 1차, 11월 4일 2차, 같은 달 29일 3차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사실 본인 의지보다는 연설문 수정부터 이 재단까지 최순실 씨 국정 개입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여론의 압박 때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도 보면요,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검찰 조사에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 정권 이양 방안을 만들어주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예, 여론에 호소하는 전략이면 틀림이 없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동아일보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었습니다. 예. 이 탄핵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가 78.1%, 기각돼야 한다가 14.3%였습니다. 10명 중 8명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결과였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1일에 예. 박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기자간담회를 자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요, 박 대통령의 발언이 기존의 담화문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 진행 중인 탄핵 심판과 이 특검 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한 건데요. 엮은 것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의 기습 간담회를 놓고는 사실상 이 친박단체 또 지지자들의 결집을 노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예, 실제로 그것이 이제 친박 세력들의 어떤 집회에는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 소추안 통과를 전후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친박 단체들이나 지지자들의 결집을 이루는 데는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전체 여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 지난달 18일 한국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해야 한다가 78.9%, 탄핵해선 안 된다가 15.9%였습니다. 12월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이 역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탄핵에 찬성한다는 결과였습니다. 예, 오차범위 내에서 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예. 박 대통령이 이후에 또 전면에 나서죠. 그 뭡니까 정규제 TV인가 뭐 거기에 예, 거기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난달 25일 설 연휴 직전에 출입 기자들도 모르게 정규재 씨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박 대통령이 사실상 말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만 말을 했고 이 각종 의혹과 혐의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더 거세졌는데요. 예. 예를 들면요.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 아니냐는 점을 지울 수 없다. 이러면서 음모론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예. 또 탄핵 반대 집회, 이른바 태극기 집회라고 부르긴 하는데 촛불 집회에 2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사실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지지 세력을 자극하려는, 규합하려는 예. 그런 내용으로 읽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순전히 여론전을 위한 인터뷰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요. 이 최순실 씨는 특검에 소환되면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소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 씨 변호인은 다음 날 강압 수사를 했다 특검이 이러면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예.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예, 뭐 김영재 씨 부인 박채윤 씨는 조사도 안 받았는데 강압 수사 받았다고 또 얘기를 하는 예, 그런 그렇죠. 상황이기도 한데 그럼 뭐 이따가 비하인드 뉴스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 그래서 조금 아까 그 얘기는 또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결론적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헌재가 탄핵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답변이 78.5%고요.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13.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차범위 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렇죠. 예. 12월, 1월, 오늘까지 이 박 대통령의 여론전에도 탄핵에 10명 중 8명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자, 근데 오늘 나온 얘기는 또 어느 언론을 정해서 어느 한 언론을 정해서 인터뷰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 수사는요. 청와대 압수수색 그리고 박 대통령 대면 조사 등 막바지로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 심판에서도 이 참모들이 박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점을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박 대통령에게 남은 사실상의 마지막 카드는 여론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 힐러리 클린턴이 테러 단체에 무기를 판매했다. 지금 보면 황당할 수 있지만 지난 미국 대선에서 수백만 건의 호응을 얻었던 가짜 뉴스들입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게 됐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촛불 집회 참가자 수는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사건은 북한의 지령이었다. 모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는 조작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지난 설 연휴에 퍼진 이른바 가짜 뉴스들입니다. 단순히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확산된 게 아니라 아예 신문과 유인물 형식으로도 전국 곳곳에 배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뉴스들은 주말 친박단체 중심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고스란히
소재로 활용됐습니다. 탄핵 국면을 틈타서 기승을 부리면서 국정 개입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가짜 뉴스들의 현주소. 먼저 윤세민아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달 27일 경기도 평택의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신문처럼 보이는 인쇄물이 빼곡히 꽂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인터넷 매체들이 뿌린 호해입니다. 2시 반 정도 들어왔거든요. 들어오는데 저게 하나씩 그러니까 전 세대에 다 꽂혀 있더라고요. 같은 날 부산과 대전, 충북 청주 등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도 똑같은 인쇄물이 발견됐습니다. 신문처럼 만들었지만 내용을 보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과 출처가 없는 내용을 담은 가짜 뉴스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JTBC의 최순실 씨 태블릿 PC 관련 보도는 모두 거짓이라고 단정합니다. 또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 얼굴에 보이는 미용시술 흔적은 다른 사람의 피부를 합성한 조작 영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촛불 집회를 폄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나온 촛불 집회 참가자 수는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면서 경찰 추산 인원만 보면 친박 집회 인원이 촛불 집회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합니다. 박사모 등 단체들은 지난 설 연휴 동안 이런 인쇄물 300만 부를 찍어 전국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예, 가만두자 하니 너무 막 나가서 저희들은 주요 인물을 이미 고소한 바가 있고 이 시간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허위 뉴스를 만들어낸 사람들을 법적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탄핵 심판 결론이 이렇게 임박한 상황에서 친박단체들이 발행했다고 주장하는 300만 부는 전국 주요 일간지 3개 신문의 발행 부수와도 맞먹는 규모인데 물론 주장에만 따르자면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이 신문들을 발행한 것을 추적해보니까 대부분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작 과정과 자금 지원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이한길 기자입니다. 설 연휴 친박 단체가 뿌린 호해를 제작한 한 인터넷 매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평범한 주택가 지하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취재진과 연락이 닿은 이 매체 운영자는 중립적인 기사를 담았다고 주장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지금 쓰고 있는데 전부 고개들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으니 우리가 가운데를 떠도 우리가 오른쪽으로 보이겠죠. 다양성을 강조한다면서도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옹호합니다. 일대에는 그런 정신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어떤 헌정 질서를 지키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런 정신을 담아내지 못하면서 무슨 다양성을 얘기하는 게 너무 꼬매기잖아요. 호해 제작에 친박 단체가 깊숙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호해가 배포된 설 연휴를 앞두고 한 친박 단체의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강원도와 충청도, 경기도 지역에 호해 배송을 마쳤다는 글과 함께 인증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 퍼져 있는 친박 단체 회원들을 동원해 가정마다 호해를 배달한 정황이 나타난 겁니다. 친박 단체에 따르면 설 연휴 제작된 호해 부수는 300만 부입니다. 전국 주요 일간지 3개를 합친 규모로 제작비만 수억 원에 달합니다. 친박 단체와 소규모 인터넷 매체들이 수억 원 규모의 호해를 발행한 배경에 대해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예, 문제는 이런 가짜 뉴스들이 소셜미디어, 예를 들면 카톡이라든가 아니면 입소문을 타고 끊임없이 유포되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짜 뉴스들이 어떻게 일반 시민까지 현혹시킬 수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호진 기자, 가짜 뉴스는 지금까지 주로 소셜미디어, 주로 카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일부는 또 페이스북을 타고 돌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이 퍼져왔죠? 예, 맞습니다. 실제 인물을 등장시켜 놓고 이 인물의 발언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뒤에를 보시면 얼마 전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유포되고 있는 유언비어입니다. 예. 특검이 태생부터 잘못했다. 특검법이 특정한 개인을 겨누고 있다 등 거짓된 정보를 전달을 하다가 결국에는 탄핵이 인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예. 물론 당연히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가짜 뉴스들은 이처럼 명백한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접하는 이들이 사실 무근인데 이렇게까지 퍼지겠어
라고 생각하는 심리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게 이른바 2차 대전 때 나치의 괴벨스의 선전 논리라면서요. 근데 오늘 저희가 보도한 가짜 뉴스들은 소셜 미디어 정도가 아니라 오프라인, 그러니까 유인물이나 신문 형식으로 발행된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300만 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번에 유포된 이 유인물을 보시면 세월호 참사를 북한과 짜고서 전교조가 기획했다는 유언비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예. 취재진이 이 내용을 한번 찾아봤더니 미국의 한 한인 언론사의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긁어온 겁니다. 예. 표기법에 옛날 방식인 읍니다를 쓰고 이렇기 때문에 글을 쓴 이가 이에 익숙한 고령층으로 보입니다. 예. 이 글은 처음에는 지인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퍼뜨려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설을 앞두고는 이렇게 유인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예. 특히 진짜 뉴스처럼 보이기 위해서 충격 증언, 진실을 말한다 등 자극적인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실제 유인물에서는 읍니다에서 씁니다로 맞춤법을 바꿨습니다. 그런가요? 요즘 아무리 고령층이라 하더라도 맞춤법 잘 아시는 분들은 읍니다로 쓰진 않습니다. 아무튼 유인물 외에 지금 들고 있는 또 신문이 있죠. 지금 가지고 나온 게. 예, 이겁니다. 예, 실제로 배포된 걸 가져온 겁니까? 예, 저희 취재진이 설날 전날에 아파트 단지 등에 배포되어 있던 유인물을 가져온 건데요.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신문처럼 보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우편함이나 아파트 입구 등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 사진만 봐도 발행 규모가 그렇게 작진 않아 보입니다. 전국 곳곳에 이렇게 뿌려졌다고 하는데 웬만한 기존 신문사들도 이게 쉽지 않은 일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박사모 등에서는 300만 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중조동 신문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부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혹시 확인이 됩니까? 정확히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사면 기준으로 신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인쇄에 부당 27원 그리고 배송에 부당 40원이 듭니다. 예. 300만 부라고 계산을 해보면요. 대략 2억 원 가량이 든다고 나옵니다. 신문을 배포한 매체들은 자비로 인쇄와 배포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아무래도 적은 돈이 아닌 만큼 출처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예. 돈 받고 한 것도 아니고 무가지로 이렇게 돌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건 사실 좀 알아봐야 될 문제임에 틀림이 없죠. 그런데 유인물이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추가로 어떤 것들이 더 있습니까? 예, 한번 지면을 보시겠습니다. 노컷 일베라는 신문의 3면입니다. 저희 JTBC가 보도한 세월호 참사 전후에 박근혜 대통령 리프팅 시술 흔적에 대해서 적어놨는데요. 예. 보시면 각종 소프트웨어를 동원해서 영상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고의적으로 타인의 피부를 합성했다고 단정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보도한 기자가 지금 저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호진 기자 아닙니까? 예, 저를 비롯한 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타인의 피부를 어떻게 합성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타인의 피부는 저희가 합성을 한 건 아니고 저희 취재진이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기를. 네네. 예. 3D, 2D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중간에 일부 화면을 빼놓고 새로운 다른 사람의 화면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합성을 했다. 그래서 일부 피부의 흔적들이 흐리게 나타나거나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사실은 저희 취재진은 뉴스 리포트에 사용한 그 사진은 청와대 사진 기자단이 직접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예.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사진을 분석해서 보도를 했는데 해당 유인물에서 영상을 조작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명백한 허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시술 흔적은 한 장의 사진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 사진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복수의 성형외과 전문의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전 피부과 자문의였던 정기양 교수도 리프팅 시술 흔적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집어넣고 끝을 짧게 잘라요. 근데 그게 조금 밀려 나오는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주장들은 나름 출처가 있습니까? 저희가 찾아봤더니 본지 분석에 따르면 혹은 본지 보도에 따르면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해당 매체가 과거에 어떤 기사를 썼는지 홈페이지를 찾아가 봤는데 역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단정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예. 이 내용입니다. 오늘 최순실 씨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고영태 씨가 기밀 문서를 저장해 놓은 USB가 있고 이게 TV조선과 한겨레를 거쳐서
저희에게 왔다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앞서 보도에서도 몇 번을 밝혔는데 고영태 씨의 경우에는 처음 저희 취재가 시작됐을 때부터 취재진에게 아주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예. 또 검찰과 특검이 밝힌 것처럼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이 맞고 입수 경위 모두 밝혀진 바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 같은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 TV조선과 한겨레를 거쳐서 그 태블릿 PC에 뭐가 저희한테 왔다면 TV조선과 한겨레 신문은 또 뭐가 됩니까? 그 사람들도 억울하겠죠. 아무튼 이런 주장들이나 소위 이제 가짜 뉴스라는 것이 근거 없이 일단 마구 속된 표현으로 내지른 다음에 그걸 보는 분들은 사실 이런 걸 다시 검색해서 볼 만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발송이 되고 문자도 가고 그렇게 되니까 자꾸 듣다 보면 이게 이런 문제가 있긴 좀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 이걸 적절하게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군요.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들에게 확산되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 이 부분은 2부에서 좀 더 저희들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돈벌이 의혹, 또 이를 지원한 박근혜 대통령, 이런 의혹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은 언제부터인가 이런 일부 세력의 가짜뉴스 생산과 허위 주장이 난무하면서 온통 뒤섞여 있는 상황이죠.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져 온 관제 데모가 지금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펴는 단체에도 전경련의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이런 허위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는 이유가 짐작이 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3년간 전경련의 사회협력회계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JTBC가 태블릿 PC를 조작했다는 각종 허위 주장을 펴고 있는 미디어워치에 2번에 걸쳐서 3,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는 최근 태블릿 PC 조작서를 주장하고 대통령 탄핵 기각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이 외에도 배달복음 선교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을 쓰는 어버이연합과 국민행동본부 등에도 수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대부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곳입니다. 특검은 청와대가 자칭 보수단체에 지원한 돈이 총 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들 관제데모 단체에 차명 계좌 등을 이용해 지원된 돈이 더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이런 집회에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새누리당 의원들 그리고 친박 핵심 의원들이 몇몇 참석해서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집회를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한다는 지적입니다. 소속당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다면서 인적 쇄신까지 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는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데요. 저도 기회가 되면 가볼 생각입니다.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알려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이미 친박 단체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거친 표현으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우리 대통령 목을 창에 끼워가지고 들고 다니고 저런 세력이 만약 이 나라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윤상현, 조원진, 친박계 핵심 의원들도 주말에 대거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불과 20여일 전만 하더라도 임명진 비대위로부터 쇄신 대상으로 분류됐고 이 중 일부는 거취를 맡기겠다는 백지 위임장까지 냈었습니다. 한 달도 안 돼 입장이 바뀐 겁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이 쇄신하겠다고 당명 개정까지 추진하지만 실제로는 도로 친박당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앞서 저희가 법적 대응을 취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탄핵 반대 집회에선 이런 주장들이 거침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나 헌재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데
이가혁 기자와 함께 실제 현장의 발언들을 좀 더 들여다보면서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옆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예, 탄핵 반대 집회나 항의 시위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 태블릿 PC 조작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난 2일에 서울 목동에 있는 방송회관 앞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난하는 그런 집회가 열렸는데요. 예. 여기에 참석한 변희재 씨의 발언을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저들의 목표는 뭐냐? 탄핵이 결정나기 전에 JTBC 조작 보도로 중징계를 맞게 되면 탄핵이 무산될까봐 탄핵 결정 때까지 무조건 시간이 끌겠다는 겁니다. 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주장의 요지는요. JTBC가 태블릿 PC를 조작해서 방송 보도를 했으니까 방심위가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방심위가 징계를 안 하고 있으니까 방심위와 JTBC가 한통속이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한 겁니다. 예. 하지만 뭐 방심위는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 보도에 대해서도 심의에 나서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친박단체 등이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또 지금은 반대를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때마다 예. 주장이 바뀌는 겁니다. 뭐 연일 거기서 시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점거해서. 또 박효정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집까지 가서 시위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 네. 조작설은 역시 뭐 빠지질 않습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난주 토요일에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당시 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의 현상은 바로 거짓과 선동과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누군가의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기획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부 좌파 세력들이 있습니다. 네, 지난달 25일에 정규제 TV라는 인터넷 방송에 박 대통령이 출연해서 한 그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건데요. 예. 역시 조작과 선동이라는 용어가 새누리당 최고위원까지 지낸 유력 정치인의 입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겁니다. 예. 종북이란 말은 그냥 입에 붙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사실 그 명예훼손에 다 걸리는 문제들입니다. 아무튼 유력 인사들까지 조작설을 얘기하면서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은 사실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발언들이 있습니까? 네, 방금 보신 같은 집회에서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무대에 올라서 발언했는데 해외 언론들은 이렇게 본다 이런 시각이라면서 발언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세월호 7시간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게 외국 언론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너네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반응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 언론들이 세월호 참사를 두고 박 대통령에게 죄를 묻는 한국의 상황을 두고 납득을 못한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한 겁니다. 예. 해외 언론 모두를 뭐 전수조사해보지 않아도 사실 외신들은 그 우리 촛불 집회에 대해서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이런 얘기들은 뭐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관련해서도 정부 실패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이 된 바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헌재가 탄핵 심판 첫 준비 기일을 열었던 지난해 12월 22일에 게재된 뉴욕타임스 온라인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용 좀 긴데 다 읽어드리면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최초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따라다녔다. 또 박 대통령은 그 시간 동안 관저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청와대 측은 새로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권위주로 인정받는 뉴욕타임스조차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또 7시간의 그 의혹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언급을 한 겁니다. 예, 김진태 의원은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 흠집내기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보신 그 영상과 같은 집회에서요. 김진태 의원은 대통령을 기소할 수도 없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청와대를 쳐들어가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이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특검은요. 압수수색 바로 전날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김 의원의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 법원의 영장 발부조차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인데 사실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핵심 주장이 법대로 한다, 법치 이런 걸 강조하는데 그 말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형사소추 안 한다는 것과 압수수색 못 한다는 건 서로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탄핵 집회에서 이제 일부 참가자들이
단체로 동원된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자발적인 참가자들도 뭐 탄핵 반대하시는 뜻을 갖고 있는 시민들 물론 그렇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예, 있지만 일각에서는 단체로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이런 제보가 저희 보도국에도 많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한 수도권 소재 대형 교회 신도는요. 저희 취재진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태극기 집회는 지금 대놓고서 독려하는 상태예요. 저희 선교 때마다 거기 가서 참석하라고. 그 내용이 지금 몇 주째 계속 반복이거든요. 점점 심해지고 있고. 예. 네, 또 지방에서 서울 관광을 시켜주겠다 하면서 전세버스를 태워서 알고 보니까 집회에 참가하게 된 이런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뭐 민주사회에서 의견은 누구나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태극기를 들고 집회 참석하는 분들의 진정성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분들은 또 존중받아야만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의사와 달리 만일에 나왔다면 그것은 당연히 문제 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네,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가능성이 커진 조기 대선의 판세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론조사 결과가 4개 발표됐습니다. 대세론을 펴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30% 고지 부근에 올라 2위권과 격차를 벌렸습니다. 그런데 더 눈길을 끈 건 안희정 충남지사와 황교안 권한대행의 약진입니다. 충청권 출신이자 보수진영 주자였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빠지면서 지지율을 물려받았다는 분석인데요. 나란히 15% 안팎까지 오른 두 주자지만 확장성 면에서는 차이가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와 짚어보죠. 정치부 안지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안희정 지사 지지율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동아일보가 의뢰하고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안 지사의 지지율은 12.9%를 기록했는데요. 한 달 전에는 3.6%였으니까 이 한 달 사이에 3배 넘게 뛴 겁니다. 네, 그러면 황대행은 어떻습니까? 네, 같은 조사의 결과를 보시면 역시 같은 기간 동안 황대행의 지지율도 5.6%포인트 뛰었는데요. 그래서 두 후보 모두 10%대에 진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 반기문 전 총장이 대선판에서 빠진 것의 수혜자가 이 두 사람인 걸로 나타난다. 이런 지금 분위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한겨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황대행은 연령층에서는 60대 이상, 그리고 지역 중에서는 대구, 경북 응답자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면 안 지사는 충청권 지지율이 26.7%를 기록해서 전국 평균 지지율인 14.1%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모두 1위인 문재인 전 대표와의 격차는 지금 큰 상황인데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게 확장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두 주자 사이에 차이가 좀 있다고요? 네, 마침 오늘 대선 주자 호감도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게 있는데요. 국민일보의 조사를 보시면 황대행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에서 65.2%가 비호감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또 이번에는 질문을 좀 달리해서 출마 여부에 대한 이 호감도를 조사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출마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응답이 69.1%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안 지사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안 지사의 경우에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보시면 안 지사는 호감도가 55.4%라는 성적표를 받아서 51.8%를 받은 문재인 전 대표를 이 부분에서만큼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이 동시에 비호감도 면에서는 37.6%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확장성이 엇갈린다는 분석이 나오는 걸 텐데 그러면 황대행의 핵심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다소 엇갈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먼저 TK 지역에서는 과반인 60.1%가 불출마가 낮다고 답했습니다. 네. 또 60대 이상에서는 48.9%가 이 불출마를 선호한 걸로 나왔는데요. 다만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반대로 72.7%가 황대행이 출마하는 게 좋다고 이 출마를 반겼습니다. 네, 오늘 이 조사들 모두가 각각 1,000명 안팎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각 조사의 개요는 각각 설명드릴 때 나갔고요. 네. 앞서 앵커 브리핑에서 나온 조사의 개요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부 안지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일본이 부산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보복 조치를 발표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아베 총리실 주변에선 소녀상이 철거되지 않으면 대사를 돌려보내지 않을 거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헌 특파원입니다. 주한 일본 대사의 일시 귀국과 한일 통화 스와프 협의 중단 등 보복 조치가 발표된 건 지난달 6일입니다. 아베 총리는 소녀상이 철거될 때까지 대사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의향이라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자민당 내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보수 우익 세력은 일본이 먼저 움직여선 안 된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3월 초중학교 신학습지도 요령 고시 등은 한일 관계의 추가 악재입니다. 소녀상 문제를 독도와 교과서 등 국내 이슈로 확장시켜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아베로선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북한의 도발 징후 등 대외적인 변수가 없는 한 대사의 복귀는 당분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는 16일 독일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 회의 때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JTBC 이정헌입니다. 네, AI에 이어서 이번엔 구제역입니다. 어제 의심 신고가 접수된 충북 보은의 젖소 농장은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 판정이 났고 전북 정읍의 한우 농가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 축산농가에 내일 자정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농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도로 바닥에 방역용 생삭회가 뿌려지고 광역 살포기가 주변 도로를 쉴 새 없이 소독합니다. 오늘 오전 이 마을 한우 농가에서 기르는 소 48마리 중 6마리가 침을 흘리는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신고했습니다. 지금 농장이군 여기 하나고요. 우리 저기 상권이 있고 여기 하나. 이에 앞서 어제 의심 신고가 접수된 충북 보은 젖소 농장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오늘 오후 6시부터 내일 자정까지 전국 모든 축산 농가와 관련 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스탠드 스틸을 명령했습니다. 충북과 전북 지역에 대해선 7일간 소와 돼지의 타 지역 반출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보은 농장의 소가 이미 지난달 경기 화성의 도축장과 세종시의 농가로 반출된 사실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말까지 전국에서 사육 중인 소 330만 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정부는 2011년 구제역으로 350만 마리의 소와 돼지를 살처분한 뒤 백신 정책을 도입했죠. 하지만 사후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제대로 접종이 되고 있는지, 항체가 형성됐는지 파악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정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의 젖소 농장에서 살처분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농가는 지난해 10월 백신을 접종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해보니 항체 형성률이 20%도 안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기준 평균 항체 형성률 97%와는 차이가 너무 큽니다. 왜 그럴까? 현재 백신 접종 여부는 농가가 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한 기록에 의존합니다. 백신을 구매를 하면 그 투수만큼 백신을 구매를 하니까 축협이나 이제 관공서에서는 이 양반이 백신을 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사 과정에서 동물의 몸부림이 심해 제대로 접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현재 도입된 영국산 백신은 국내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와 20%가량 차이가 있어 물백신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 항체 형성 여부를 점검해야 하지만 출하 전 표본 조사로 대신하고 있고 그나마 소는 거의 생략하는 실정입니다. 이번 구제역 발생 농가 역시 항체 형성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백신만 믿고 있다. 방역망이 뚫린 셈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시 동탄 신도시의 주상복합 건물 화재 당시 관리업체가 스프링클러와 화재 경보기를 꺼놓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피 방송도 불이 나고 20분이 지나서야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고 역시 인재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관리업체는 소방시설 작동을 중단시킨 다음 날 화성 소방서가 개최한 안전 환경 조성 대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바퀴보다 차라리 두 발이 빠르다는 곳이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인구가 10배 늘어난 서울 강남 보금자리 지구입니다. 도로는 언제나 꽉꽉 막혀 있고 주차할 곳은 눈 씻고 봐도 찾기 어렵습니다.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불편과 혼란은 수만 명 주민들 몫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 세곡동 자곡사거리에 시내로 들어가려는 차량 행렬이 끝도 없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추서역과 세곡동 사거리를 잇는 밤구계로 3.3km 구간에서 매일 아침 벌어지는 출근길 모습입니다. 네, 많이 많고 저기서 여기 오는데 보통 평소에 한 30분, 5분, 10분이면 오는 것을 갖다가 버스를 타는 것보다 걷는 게 더 빠르다는 말이 나옵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이면 수서역 아니 세곡동 사거리에서 수서까지 많이 막힐 때는 1시간씩 걸려요. 서울 강남 보금자리 지구 입주민은 2009년 5천여 명에서 지난해 5만여 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지만 교통 개선 방안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각각 개발에 나섰는데 인구 기준에 미달됐다는 이유로 광역교통 개선책을 세우지 않은 탓입니다. 세곡동 주택가 인근 도로변입니다. 담벼락을 따라서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주차 고깔이 줄지어 서 있고요. 맞은편을 보실까요? 이 도로변을 따라서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한 대형 화분 10여 개가 늘어서 있습니다. 직접 옮겨보려면 이 성인 남성이 들기에도 쉽지 않은 무게입니다. 5만 명 가까이 사는 미니 신도시지만 공영주차장 하나 없어 주민들과 상인들은 하루하루 주차와의 전쟁에 시달립니다. 반찬 1, 2만 원 사러 왔다가 또 뭐 3, 4만 원짜리 딱지떼기 누가 오겠습니까? 불안해서. 보도블록 위는 주차된 차들이 차지했고 가게들은 주차 단속에 대비하라는 안내문을 써붙였습니다. 단속된 거 니네가 내라 그러고 집어던지고 가고 그럴 때 진짜 속 터져요. 그냥 두고 가버리니까. 손님도 단속 걱정에 발길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저희 단골 손님들도 차댈 데가 없어서 여러 바퀴 돌고 다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적발된 주정차 단속 건수도 2014년 5,100여 건에서 지난해 12,000여 건으로 2년 만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차량 이동하십시오. 안정합니다. 이동하세요. 강남 보금자리 지구에서만 하루 300건, 강남구 전체의 30%가 넘는 주차 단속 요청이 접수됩니다. 세곡지구가 이제 가장 많습니다. 우리 강남구 중에서. 주차장도 확보되지 않은데 단속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제 항의성 민원이 많습니다.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인 곳은 흉물스럽게 수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LH가 민간에 매각한 주차장 부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고요. 그러니까 안에는 그대로 쓰레기나 경작물이 방치된 채로 놓여 있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렇게 길가에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저희 취재 차량도 이렇게 차를 세운 지 10분 만에 과태료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LH가 민간에 매각한 주차장 부지 4곳의 면적은 약 5,900제곱미터, 주차장으로 만들면 30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개인 소유의 주차장 부지를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개인 소유자나 사업자에게 계속 주차장을 조성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지금 주변에 어떤 개발 여건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빗나간 수요 예측과 아니한 행정으로 피해를 보는 건 수만 명의 보금자리 지구 주민들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대책도 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당국과 지자체의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인상주의 미술을 대표하는 프랑스 화가 조르주 쉐라의 점묘화를 보고 계십니다. 작은 점과 점들이 수없이 모여서 만들어진 세상. 우리 모두는 어쩌면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할 뿐이며 그 점과 점이 모여서 거대한 세상을 또 드넓은 우주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뉴욕타임즈는 작년 12월 11일, 그러니까 그보다 이틀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slands of Honesty.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것만 같았던 정직한 섬들. 즉, 시민사회가 만나서 오늘의 큰 물결을 이루어낸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어제는 광장에 촛불이 밝혀진 지 꼭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0일간 광장은 한 명 그리고 또 한 명 무수한 점들이 모여서 실체를 나타내는 것처럼 진실의 실제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두려웠겠죠. 이를 가로막기 위해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것이 이른바 태블릿 PC 조작설이었고 그 이후로 이 터무니없는 정치적 의도로 가득 찬 조작설은 광장의 또 한쪽 이른바 애국 세력이라 자칭하는 친박 단체들을 끌어들이는 도구로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랜만에 관제 데모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했으며 이 때문에 그래도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들었을 다른 사람들의 진심까지 왜곡시켜버린 광장의 다른 편.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애초에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을 초래한 책임을 나눠야 할 이들마저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좌나 우의 문제가 아니라 증오나 배척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아무리 곱씹고 곱씹어도 이미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일부의 사람들은 오로지 옳고 그름의 판단만을 배제하도록 광장의 다른 편을 몰아가는 2017년 한국 사회 한 구석 일부의 퇴행적 자화상. 점과 점, 수없이 작은 것들로 이루어진 점묘화는 선으로 구성된 다른 그림을 그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과 점이 모여서 만들어낸 밀도와 색깔은 쉬이 흉내내기 어려운 향기를 발산하죠. 더구나 그것이 정직한 섬들이라면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최순실 씨의 재판에 최측근인 고영태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의 기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는 소식을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영태 씨의 증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정개입 사건 전반에 대해서 최 씨가 저지른 일이다,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고영태 씨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조금 전에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 그러니까 보안 손님 출입과 관련해서 고 씨가 아주 생생한 증언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고 씨는 조금 전 최 씨가 청와대에 들어갈 때마다 피곤한데 대통령이 부른다라고 말을 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또 청와대에 들어갈 때는 낙원상가 앞에서 이영선 행정관이 마치 기사처럼 대기를 했다가 태우고 들어갔다고 말을 했는데요. 청와대 비서관을 최 씨가 개인 비서처럼 부렸다는 증언에 이어서 이영선 행정관을 기사로까지 표현을 한 겁니다. 또 최 씨가 평소 대통령을 위해서 또 대통령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한다고 말을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국민 담화에서 최 씨를 두고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겼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런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예, 그 이영선 행정관이라면 그 누굽니까 그 전화를 자기 옷에 닦아서 최순실 씨한테 전해줬던 주인공 바로 그 사람인데 낙원상가 앞에서 만나서 데리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그 고영태 씨의 증언이
나름 이렇게 구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낙원상가라는 지명까지 나온 걸 보면. 아무튼 이건 오늘 또 처음 듣는 얘기라서 상당히 충격적이기도 하군요. 좀 더 얘기를 좀 들어주길 바라고. 1차 대국민 담화 때는 박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는 최 씨가 연설문을 봐줬지만 청와대 보좌 체제가 갖춰진 이후에는 그만뒀다. 그런데 고 씨는 이 부분도 완전히 뒤집는 증언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되풀이했었습니다. 고 씨는 WK 사무실에서 최 씨가 직접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걸 목격했다라고 오늘 증언을 한 건데요. WK는 지난해 1월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고 씨의 증언대로라면 지난해 초까지 청와대 연설문이 밖으로 유출이 되고 수정되는 과정이 이어져 왔던 겁니다. 예. 자,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JTBC 최초 보도에 대해서도 고 씨가 오늘 입을 열었다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앞서 일부에서는 제가 지난해 10월 2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해 10월 19일에 저희 JTBC가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고친다고 했던 고영태 씨의 발언을 기사화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정에서 고 씨가 당시 JTBC의 심수미 기자를 처음으로 만났고 연설문 수정에 관한 내용은 본인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고 말을 한 겁니다. 예. 자, 아까 일부에서 10월 20일이라고 한 것은 19일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한 것으로 일부에서는 또 어떤 트집을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요즘 뭐 이렇게 좀 첨예하군요. 10월 19일로 수정을 하고 아무튼 JTBC 심수미 기자를 처음 만났고 연설문 수정에 관한 얘기도 본인이 먼저 꺼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고영태 씨가 먼저 꺼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최 씨는 그동안의 재판에서 그렇습니다. K스포츠 등 재단 업무에 직접 개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 이 부분 역시 고 씨 측의 주장은 조금 달랐는데요. 고 씨는 모든 재단 임직원의 이력서를 직접 최 씨가 받아보고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K스포츠단의 정동구 전 이사장과 정현식 전 사무총장 역시 최순실 씨에게 밉보여서 회사를 나가게 됐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신문에서 최순실 씨가 세관장 인사에도 관여했다고 고 씨가 증언을 했다면서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고 씨는 김대섭 전 인천본부 세관장의 인사에 최순실 씨가 관여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2015년 말에 최 씨가 세관장에 앉힐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해서 주위에 물어서 김대섭 씨의 이력서를 최 씨에게 건넸다고 한 건데요. 대통령이 가정주부라고 했던 최순실 씨가 세관장 인사에까지 개입했다는 증거가 새롭게 제기가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준 기자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일부에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른바 친박 세력 쪽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가짜뉴스가 사실은 SNS, 주로 이제 카톡을 뒤덮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오프라인, 그러니까 인쇄물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주장으로는 300만 부를 만들어서 전국으로 뿌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실물도 가져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일부에 이어서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가져 나온 건 어떤 겁니까? 아까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이거는 다른 겁니다. 예. 보시면은 이면과 이면 두 개 면에서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네. 제 이름도 많이 등장을 하네요. 아, 예, 맞습니다. 예.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가 너무 흔들진 말고요. 카메라로 비치고 있으니까. 예. 예. 아예 조작이 됐다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예. 예, 방송사에서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는 이 자료 화면까지도 조작이다. 예. 그리고 촬영 편의를 위해서 태블릿에서 데스크탑으로 옮겨서 촬영했던 것 역시도 조작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조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검찰이 아니라고 해도 검찰도 한패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검이 확인했는데 특검도 한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특검, 검찰, 또 JTBC 그러니까 모두 한 통속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으면 사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조작설이 힘을 잃기 때문에 뭐 자신들도 선택 여지가 없겠죠.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뉴스룸에서 이미 사실 저희가 한 2차례 걸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른 유인물은 박근혜 대통령의 리프팅 시술 흔적 관련으로 또 나왔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예. 바로 이건데요. 세월호 참사 직후에 거기도 제 이름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네. 박근혜 대통령의 좌측 하관에 나타나는 리프팅 시술 자국도
방송 조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방송 조작 사진전을 연다고까지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사진전은 열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청와대 사진기자단이 촬영한 사진을 그대로 보여줬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뭐 굳이 더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이 청와대 사진기자단이 촬영한 아니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안 하면 예. 또 무슨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예, 설명을 하시죠. 그렇다면 예. 청와대 사진기자단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좌측 하관에 이제 리프팅 자국으로 추정되는 저 점 같은 자국들이 예. 보이는데요. 이 한 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수의 사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가짜 뉴스에서는 저희가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예. 이게 사실 인터넷으로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부에서 말씀하셨듯이 직접 찾아볼 만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게 진짜 사실인 뉴스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냥 막 가짜 뉴스를 막 돌려버리면 사실 일반 분들은 그걸 다 검증할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고 정신적 여유도 없죠. 그러니까 검색만 해보면 된다고 하지만 워낙 이게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럴 겨를이 없는 분들은 자꾸 듣다 보면 뭐 그런 것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고 그게 요즘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담긴 유인물들이 서울 직전에 전국 곳곳에 누군가에 의해서 대량으로 유포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 단체 카톡방 등 이제 SNS를 통해서 퍼져나가던 것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신문 호외 형식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취재진이 설 전날에 아파트 단지 등을 돌면서 뿌려진 것들을 수거를 해온 것인데요. 아파트 우편함이나 아파트 입구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 박사모 등에서는 이런 신문 형태의 유인물을 300만 부를 제작을 해서 배포했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비용이 궁금해서 인쇄 업체에 문의를 해봤더니 대략 2억 원가량이 드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적은 돈이 아닌 만큼 출처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상식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일개 방송사가 나라를 뒤집기 위해서 조작을 하겠습니까? 그건 상식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퍼지니까 사실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부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육성이라면서 떠돌고 있는 유언비어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저희 JTBC 뉴스 제보창입니다. 제보자나 이제 개인이 특정될 만한 내용은 지우고 공개를 한 건데요. 이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말씀이라고 퍼지고 있는 유언비어가 사실인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고요. 예. 지금 나오는 화면은 일부에서 역시 말씀드렸던 세월호 참사가 전교조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기획했던 것이다. 예. 라는 유언비어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요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북한 지령이죠. 예, 맞습니다. 예. 이 노년층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며 그 노년층의 자제분이나 아니면 노년층의 친구분들이 저희에게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결국 이런 게 이제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여과 없이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이런 주장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력 정치인들도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먼저 지난주 토요일 탄핵 반대 집회에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지금의 현상은 바로 거짓과 선동과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누군가의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기획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국 좌파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 뭐 일부에서 잠깐 봤습니다만은 하여간 이렇게 거리낌 없이 종북 좌파를 얘기하는 저런 단어들이 과연 이게 통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우선 앞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해외 언론을 왜곡해서 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일부에서 다 짚어봤는데 저희들은 이 문제를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단계로 이런 선전전들이 일부 먹혀가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그런 진단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최대한의 진실 추구 차원에서라도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청와대의 경우에 피의 사실과 관련돼서 많은 자료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무산된 청와대 압수수색 조만간에 다시 시도됩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서 중요한 증거를 다 없앤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죠. 하지만 팩트체크 결과 청와대가 증거를 인멸하기는 매우 어렵고 했더라도 기록이 남게 돼 있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부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았잖아요. 네. 그런 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깨거나 네. 아니면 뭐 교체하거나 네. 이런 방식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용 PC는요. 작업을 한 그 정보가 그대로 서버에 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문서를 생성하면 이렇게 문서 형태로도 남게 되고요. 목록으로도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이게 누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저장됩니다. 개개인의 PC에 들어있는 내용을 지워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PC로 작업을 한 전자 문서의 경우에는 그렇다 치고 뭐 이렇게 손으로 쓴 서류나 메모 이런 것들은 서버에 저장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서를요. 손으로 써도 네. 전산화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8조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전자 형태가 아닌 기록물도 그러니까 이런 문서도 전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수첩, 간단한 메모까지도 스캔 등의 방식으로 서버에 보관해야 됩니다. 흔적을 지우기가 어려운 거죠. 종이 기록은 등록을 하잖아요, 나중에. 이거는 불법 기록이 되는 거죠. 집행을 하거나 완성을 했는데 그것을 등록을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러면 출입 기록이나 처방 기록의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이게 국정농단 그리고 세월호 7시간 수사에서 아주 중요한 기록인데 지금 청와대가 내놓지 않고 있잖아요. 안 내놓고 있죠. 네. 그런 정보 다 포함됩니다. 인사정보도 들어가고요. 네. 시스템. 그리고 청와대 출입 정보도 들어갑니다. 심지어 식단도 시스템으로 관리를 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방 관련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보는 고스란히 저 중앙 서버에 모이게 되고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전산화가 돼서 청와대 서버에 그 내용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네, 그 정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는 건데 그러면 서버를 없애지 않는 이상 증거인멸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문서 유출 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위민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결제 시스템이거든요. 대통령 기록 관리 시스템, 문서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문서 보안 보시죠. 저 문서 보안 시스템은 청와대 모든 문서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감시를 했는지 감시의 기록까지 서버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청와대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증거를 모두 없애려 하지 않겠냐는 이런 불신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사실 청와대가 그동안 비정상적인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 서버 없애면 안 되죠. 그런데 서버를 통째로 어떻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하지 않고 취재를 했는데 네. 첫 번째, 우선 서버를 아예 디가우징, 그러니까 복원이 불가능한 완전 삭제를 하거나 새 서버로 교체할 가능성. 이러면 흔적이 분명히 남습니다. 네. 현 청와대의 모든 기록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압수수색하면 이거 다 밝혀집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엄청난 범죄 행위가 되기도 네. 합니다. 자, 두 번째, 서버 안의 특정 기록만 골라서 없애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이 추적할 수 있는 로그 기록들이 다 남게 됩니다. 세 번째, 서버를 새로 바꾸고 남겨도 좋을 기록만 옮겨온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 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서버를 인멸하지 않으면 증거는 남게 되고 서버를 인멸하면 인멸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청와대 서버가 어떻게 되지 않는 이상 증거 자료들이 남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청와대가 일을 했다는 가정 하에서 그렇다는 거고 네. 단 불법 PC를 들여왔다. 네. 그러니까 인가받지 않은 개인용 노트북을 갖고 와서 작업을 했다. 이건 서버와 연결이 안 될 수가 있겠죠. 안종범 전 수석처럼 업무용 수첩을 규정을 어기고 개인적으로 보관했다. 이 역시 어렵습니다. 이 수첩이요. 개인 물품이 아니고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네. 이런 비정상적인 방식의 증거까지 모두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의 압수수색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정상적인 청와대라면 증거를 없애기는 매우 어렵고 그리고 없애더라도 흔적이 남게 돼 있다는 건데 단 청와대가 비정상이라면 한시가 급하다 이게 결론이군요.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키워드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조사도 안 받고선 예. 박채윤 YJ콥스 메디컬 대표 비선 실세 의혹으로 알려져 있는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기도 하죠. 예. 박 씨가 3일 연속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요. 첫날인 토요일 날은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뉴스의 중심에 서더니 어제는 특검이 자백을 강요했다고 말해서 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예. 특검 쪽에서는 뭐 조사도 시작하기 전에 무슨 호흡곤란 증상으로 이송됐는데 언제 그런 강요를 할 시간이 있었느냐 이런 반론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토요일 날 박 씨가 출석한 게 오후 2시 20분, 또 병원에 실려간 게 오후 3시 15분입니다. 예. 55분여 만에 조사는커녕 면담조차 못한다는 게 특검 측의 설명이고요. 예. 자, 게다가 박 씨 주장대로 만약에 특검이 강압 수사를 했다면 왜 어제도 또 오늘도 순순하게 재소환에 응했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참고로 박 씨 같은 경우에는 안종범 전 수석에게 고가의 가방을 선물해서 이미 뇌물죄로 구속이 된 상태인데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사업 확장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박 대통령 해외 순방도 따라간 적이 있는데요. 당시 이런 말을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님이 그가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잘 들었습니다. 재벌 회장들도 어디 조사받으러 오면 휠체어 타고 온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인공들도 조사만 받으면 아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아픈 건지 아픈 척을 하는 건지 그래서 의아하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개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게 최순실 씨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최순실 씨는 청문회 유명했죠. 공황장애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특검의 소환 요구에도 계속 건강상의 문제, 정신적인 충격이라고 해서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예. 또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 내일 헌재에 출석하라고 했지만 역시 건강이 나빠서 출석을 못한다고 했고 안종범 전 수석도 지난달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한 적이 있습니다. 예. 결국에 특검 수사나 어떤 탄핵 심판들을 지연시키려고 이런 전략들을 쓰는 게 아니냐는 의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아픈 거라면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신뢰된 일이긴 하지만, 근데 대부분 또 병원 가면 이 사람 괜찮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다시피 누군가의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기획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종북 좌파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거 지난달 25일 인터넷 방송에 출연한 박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기획하고 관리해온 것 같다 말하는 것을 그대로 언급한 그런 내용인데, 같은 집회에서 김진태 의원이 했던 말, 이거 맞습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 비하인드 뉴스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앞서서 이호진 기자가 했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갈까요? 예, 그럴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가겠습니다. 또 변신한 김문수. 잘 아시겠지만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태극기를 흔드는 친박단체들의 집회에 나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오늘은 아예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고 주장까지 해서 더 한 발짝 나아갔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해가 아는 박 대통령 과거 의원들 중에서 가장 청렴한 분 중에 한 명이다. 기자 여러분도 추정하면 알겠지만 비리 저지를 사람 아니다. 라고 아주 두둔을 했습니다. 예.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김 전 지사가 소위 말하는 친박단체들 집회에 나가서 유독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친박 의원들과 달리 비박계 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박도 그냥 비박이 아닌 강성 비방이었는데요. 지난번 대선 경선 때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미 불통이요 먹통입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불통령이 될 것이고 먹통령이 될 것이라고. 저렇게 이야기했고, 또 지난해 11월이었죠. 그 탄핵을 주장했던, 지금은 탈당했던 비상시국회의에서 탄핵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이렇게 사진 보시면 맨 앞자리에 서서
강하게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불과 3달 만에 180도 입장이 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그동안 자신이 자료도 찾아보고 동영상도 봤더니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라고 해명을 오늘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탄핵에 찬성했던 국회의원 234명, 또 연인원 1,000만 명이라는 촛불 민심보다도 자신의 주관을 더 믿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나옵니다. 예. 김 전 지사는 대선 출마를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래서 무주공산이 되어 있는 그런 새누리당 대선 후보 자리를 노린 것이다. 그러니까 뭐 전략적 접근이다 이런 평들도 나오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자, 마지막 키워드 가겠습니다. 태극기 의문의 1패라고 정해봤는데 당명 개정에 나선 새누리당이 조만간 로고도 교체하기로 했는데 이 로고에 태극기 문양을 넣을 거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뭐 그 당명 새로 짓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 얘기인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JTBC의 최순실 국정개입 보도가 제48회 한국기자상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JTBC는 지난해 10월 24일 태블릿 PC에 담긴 최순실 파일을 공개해서 의혹에 머물러 있던 최 씨의 국정개입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JTBC와 함께 TV조선의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과 한겨레 신문의 최순실 게이트를 공동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예. 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아침 기온은 많이 떨어지겠고 낮에도 바람이 강해 춥겠습니다. JTBC 뉴스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이 너무 고돼 생각이 많아 술 한잔할 때마다 하는 얘기 언제쯤 마음이 펴